유럽 장미와 한국 장미의 뿌리 차이, 단근 작업은 필연이다. 첫 번째 이야기. 지상과 지하의 엇박자가 한국 장미의 운명을 바꿨다.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장미가 왜 그토록 거친 야성을 드러내는지 그 미스터리의 절반을 풀어냈습니다. 유럽의 정원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던 장미가 한국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마치 성난 짐승처럼 굵은 가시 갑옷을 두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현상, 즉 슈러브의 덩굴화와 가시 밀도의 폭발적 증가는 분명 한국의 독특한 기후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 여름 몬순의 습기와 열대야의 뜨거운 숨결은 장미에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강요했고, 장미는 그 스트레스에 대항해 가시라는 방어 기제를, 그리고 웃자람이라는 생존 전략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후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이 극적인 변화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빠진 듯한, 혹은 아주 정교한 시계 태엽에서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가 누락된 듯한 찜찜함이 그것입니다. 만약 기후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같은 한국 땅이라도 배수가 완벽하고 통풍이 원활한 온실 속 장미들은 왜 여전히 유럽의 그것보다 더 굵고 거칠게 자라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공기 중의 열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식물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근원적인 폭발력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화려한 꽃잎에서 어두운 흙 속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진정한 흑막, 이 모든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뿌리입니다. 장미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탄생한 키메라입니다. 마치 사자의 머리에 염소의 몸통이 달린 신화 속 동물처럼 서로 다른 두 생명을 인위적으로 접붙여 하나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꽃이 피어나는 지상부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면 땅속에서 물과 양분을 퍼올리는 지하부는 그 배우의 연기톤과 에너지를 결정짓는 연출가이자 무대 뒤의 거대한 엔진입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유럽의 장미는 로사카니나라는 차분하고 인내심 강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유럽의 척박한 석회질 점질토 땅을 뚫고 깊게 뿌리를 내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위의 장미는 우아하고 절제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미는 다릅니다. 우리는 찔레, 영어로 로사 멀티플로라라는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고성능 터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찔레는 얕은 땅속, 즉 표층을 그물처럼 장악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보이면 미친 듯이 빨아들여 지상부로 쏘아 올리는 폭발적인 펌핑 능력을 지녔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몬순기후라는 고옥탄가 연료가 주입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찔레라는 고성능 엔진에 장마철의 풍부한 수분과 여름의 뜨거운 열기라는 연료가 더해지는 순간 장미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주하게 됩니다. 지상부의 장미 품종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유전적 형질, 그 우아함과 차분함은 지하부에서 솟구치는 엄청난 수압과 호르몬의 홍수 속에 휩쓸려버리고 맙니다. 세포는 터질 듯이 팽창하고 가지는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가며 길이만 길어진 줄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게 됩니다. 즉, 우리가 목격한 한국 장미의 야성은 기후라는 환경적 방아쇠와 대목이라는 생리적 화약이 만나 일으킨 거대한 폭발입니다. 기후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이었다면 대목은 어떻게 그토록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물리적 실체입니다. 지상부의 가지를 자르는 것만으로는 땅속에서 쉴 새 없이 펌핑되는 찔레 대목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원인이 지하에 있다면 해법 또한 지하에서 찾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완벽한 논리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 합니다. 찔레라는 대목이 과연 어떤 생리학적 마법을 부리는지 그 지하부의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치고, 나아가 이 야생마의 고삐를 쬐는 가장 결정적인 외과 수술인 단근 작업이 왜 한국 장미 재배의 필연적인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생리학적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흔들리는 무게중심의 비밀. 땅속 깊이 닻을 내린 유럽 카리나와 얕은 표층에 그물을 친 한국 찔레. 장미라는 식물은 전혀 다른 종들이 기이하게 합쳐져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생명이 하나로 결합된 일종의 키메라입니다. 이 두 존재의 만남은 낭만적인 연애 결혼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강제된 정략 결혼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상부의 접수는 서유럽의 쾌적한 여름을 꿈꾸며 천천히 우아하게 자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땅에 심어진 대목, 특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찔레는 성격이 급하고 거칠기로 유명한 한국의 토종 야생마입니다. 찔레 대목은 한국의 척박한 사양토와 여름철의 무시무시한 장마를 견디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이 뿌리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고성능 양수기처럼 흙 속에 물 한 방울이라도 보이면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 지상부로 쏘아 올립니다. 지상의 귀족은 천천히 우아하게를 외치는데 지하의 야생마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며 물과 비료를 억지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 여기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생리적 엇박자가 바로 오늘날 한국의 가드너들이 겪는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지하의 두 주인공, 유럽의 들판을 지키는 로사 카리나와 한국의 사냐를 뒤덮는 로사 멀티플로라를 무대 위로 불러내어 한국의 재배 현장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미스터리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두 장미가 보여주는 지상부의 압도적인 체급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로사 카리나를 봅시다. 유럽의 건조한 들판에 자생하는 이 장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꼿꼿이 서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초기에는 직립하다가 키가 1.5m에서 3m 정도에 이르면 우아하게 가지를 늘어뜨리며 아치형을 그리지만 전체적인 성장은 절제되어 있고 안정적입니다. 반면 우리의 찔레, 로사 멀티플로라는 차원이 다른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지지물이 없다면 2m에서 4m에 이르는 거대한 덤불을 형성하며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숲 가장자리에서 타고 오를 나무라도 만난다면 순식간에 5m, 6m 이상을 치고 올라갑니다. 찔레는 단순한 관목이 아니라 숲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가지 하나가 한 해에 수미터씩 자라나는 그 신장력, 뚫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얽히는 난공불락의 덤불 습성을 볼 때 지상부의 생체량 면에서 찔레는 카리나를 압도하는 최상 등급의 괴력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물리학적 역설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축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지상에 세워진 구조물이 거대하고 무거울수록 지하의 기초는 더욱 깊고 굵게 박혀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찔레가 땅속 깊이 박히는 굵은 뼈대, 즉 골격근과 같은 심근성 뿌리를 가져야 하고 상대적으로 왜소한 카리나가 얕은 뿌리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배반합니다. 흙을 파보면 정작 땅속 깊이 굵은 말뚝을 받고 있는 것은 작은 체구의 카리나이며 거구의 찔레는 잔뿌리가 빽빽한 천근성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진화는 이런 모순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비밀은 두 장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생존 전략의 차이에 있습니다. 로사 카리나는 마치 황야에 홀로 선 고독한 기사나 전봇대와 같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곳 없는 허허벌판에서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스스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카리나는 생존을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굵은 지지근 또는 직근을 내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수분을 찾아 깊이 들어가는 생명줄이자 동시에 자신을 땅에 단단히 고정하는 닷의 역할을 합니다. 카리나의 뿌리가 굵은 골격근처럼 발달한 것은 바로 이 홀로 서기를 위한 필사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반면 로사 멀티플로라는 전략가입니다. 찔레는 스스로 무게를 지탱하며 고고하게 서 있기보다는 주변의 바위나 나무 혹은 자기 자신의 가지들에 서로 기대어 자라는 램블러의 습성을 택했습니다. 찔레에게 필요한 것은 땅 깊이 박히는 하나의 말뚝이 아니라 넓게 퍼져서 지표면을 강하게 움켜쥐는 마찰력입니다. 비유하자면 찔레는 땅에 깊이 박는 전봇대가 아니라 팩을 얕지만 넓게 여러 곳에 박아 고정하는 거대한 텐트와 같습니다. 또한 찔레는 척박한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마라토너가 되기보다 물이 풍부한 숲 가장자리에서 경쟁자보다 빨리 자라 햇빛을 차지하는 스프린터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굵은 뼈대를 만드는 데 쓰는 대신 영양분을 폭발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미세한 심혈관, 즉 잔뿌리를 늘리는 데 모두 쏟아부은 것입니다. 찔레가 그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는 비결은 강력한 한방의 지지력이 아니라 서로 엉키고 설키며 분산시키는 네트워크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찔레 뿌리의 습성을 일컬어서 천근성 뿌리라 합니다. 이제 이 자연의 드라마를 한국의 장미 재배 환경으로 가져와 봅니다. 유럽에서 육종된 장미 품종을 가져와 한국의 찔레 대목에 접목했을 때 여기서 운명적인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유럽의 장미는 원래 카니나나 락사 같은 양분을 천천히 공급하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대목 위에서 자라도록 설계된 품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세계 최고의 양분 흡수력을 자랑하는 초고성능 엔진인 찔레 대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기후가 가세합니다. 여름철 장마와 고온다습한 환경은 찔레 대목에게 무제한의 연료를 주입하는 격이 됩니다.
찔레 뿌리는 미친 듯이 물과 양분을 펌프질하여 지상부로 밀어올리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한 유럽의 장미는 유전자에 각인된 한계를 뛰어넘어 2m가 넘는 거대하고 굵은 도장지를 하늘 높이 쏘아 올립니다. 바야흐로 지상부의 무게중심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가분수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재배가들이 목격하는 전복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상부에는 물을 잔뜩 머금은 무거운 꽃과 거대한 가지가 솟구쳐 있어 무게중심이 높은데 지하부에는 이를 수직으로 단단히 잡아줄 굵은 심근 대신 옆으로만 퍼진 얕은 찔레 뿌리가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혹은 비에 젖어 무게가 조금만 더해져도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뿌리 쪽에는 엄청난 회전력이 걸리게 됩니다. 땅을 움켜쥐는 힘은 좋지만 버티는 힘이 약한 찔레 뿌리는 결국 통째로 들려버리거나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오직 한국의 찔레 대목과 기후가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장미 재배 현장에서 행해지는 때로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전정은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주하는 찔레 엔진을 단 스포츠카가 전복되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강제로 낮춰 셰시의 밸런스를 맞추는 공학적 튜닝이었던 것입니다. 얕게 뻗은 뿌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상부의 높이와 부피를 제한하여 물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주는 유일한 생존 해법이 바로 강전정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장미 강전정은 물리학적으로 무게중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행위였습니다. 유럽의 가드너들이 교과서적인 전정을 이야기할 때 한국의 로자리안들은 어쩔 수 없이 가위를 깊게 넣어야만 했습니다. 유럽의 카리나는 땅에 단단한 말뚝을 박고 집을 지었지만 한국의 찔레는 흔들리는 텐트 위에 화려한 궁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함을 지탱하기 위해 그리고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을 피워내기 위해 한국에서의 가위질은 그토록 과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사카니나와 멀티플로라 그리고 한국의 기후가 얽혀 만들어낸 장미 재배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땅속 깊게 뚫을 것인가? 표층을 빠르게 장악할 것인가? 로사카니나와 찔레의 다른 뿌리 설계도. 지구라는 거대한 정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식물들은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매혹되는 장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화려한 꽃잎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흙무덤 안에서는 지금도 생과 사를 가르는 조용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실체는 바로 지상의 귀족과 지하의 하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우아한 춤을 추고 싶은 귀족과 생존을 위해 무작정 에너지를 쏘아 올리는 거친 하인. 이들은 비록 한 몸으로 묶여 있지만 서로 다른 본능이 충돌하며 끊임없는 불협화음과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장미 산업을 지탱하는 이 지하 세계의 양대 산맥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하나는 빙하가 휩쓸고 간 척박한 유럽의 석회암 지대에서 살아남은 로사카니나이며 다른 하나는 몬순 기후의 뜨거운 열기와 쏟아지는 장대비를 견뎌낸 동아시아의 야생화 로사 멀티플로라입니다. 이 두 뿌리가 보여주는 생존의 기술과 그 차이가 빚어내는 드라마틱한 생리학적 서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수천 년 전 유럽의 야생 장미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건조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석회질이 섞인 알칼리성 토양은 딱딱했고 여름의 태양은 대지를 바싹 말려버렸습니다. 로사카니나는 살아남기 위해 인내와 깊이를 선택했습니다. 카니나의 뿌리는 마치 석유를 찾아 지하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는 시추공과 같은 심근성 구조를 발달시켰습니다. 굵직한 주구는 중력의 방향을 따라 묵묵히 아래로 뻗어내려갑니다. 이 뿌리는 표면의 흙이 말라 비틀어져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하 수미터 아래 흐르는 지하 수층에 닿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식물체를 태풍에도 뽑히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는 다체 역할을 함과 동시에 물이 귀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보험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환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름이면 고온 다습한 공기가 대지를 덮고 장마철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물은 풍족했지만 숲속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로사 멀티플로라는 속도와 장악력을 선택했습니다.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땅속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찔레는 지표면 5cm에서 30cm 사이의 표토층에 집중했습니다. 이곳에 수천, 수만 가닥의 미세한 잔뿌리를 그물망처럼 넓게 펼치는 천근성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와 같아서 비가 내려 흙이 젖는 즉시,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되어 영양분이 나오는 즉시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흡수해버립니다. 이 탐욕스러울 정도로 빠른 흡수 능력은 로사 멀티플로라가 덤불숲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엄청난 속도로 덩굴을 뻗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대목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뿌리의 모양을 넘어 세포액 속에 담긴 유전자의 배열, 즉 생명의 설계도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립니다. 유럽과 한국의 대목은 생존이라는 냉혹한 질문 앞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각기 다른 진화의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유럽의 로사 카니나를 살펴보면 이들은 마치 혹독한 겨울을 앞둔 신중한 곰과 같은 전략을 취합니다. 식물학계의 미스터리로 꼽히는 카니나 감수 분열은 이 곰이 척박한 환경을 버티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생존 본능입니다. 카니나는 씨앗을 만들 때 부계의 유전자는 철저히 배제하고 모계의 유전자를 80% 이상 보존하여 전달하는데, 이는 석회질 토양과 건조한 기후에 이미 완벽히 적응한 어미의 검증된 생존 능력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후대에 그대로 복제해 물려주겠다는 굳건한 보수성의 발로입니다. 이러한 유전적 고집스러움은 생리학적 느림으로 직결됩니다. 카니나의 씨앗은 돌덩이처럼 단단한 종피, 즉 껍질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의 배는 깊은 휴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농부들이 황산으로 껍질을 녹이고 수개월간 저온 수분 처리를 해야만 겨우 잠을 깨울 수 있는 이 지독한 인내심 때문에 유럽은 파종에서 접목까지 꼬박 2년이 걸리는 긴 사이클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2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카니나는 싹을 틔운 후에도 당장의 덩치를 키우는 것을 억제하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조직을 치밀하게 다지는데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섣불리 덩치만 키웠다가는 말라 죽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카니나는 성장을 희생하는 대신 압도적인 내구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속도보다는 완성도를, 확장보다는 유지를 선택한 우직한 생존자로서 한 번 자리 잡으면 20년 이상 끄떡없는 견고한 성체를 구축합니다. 반면 한국의 로사 멀티플로라는 사냥감을 낚아채기 위해 높은 하늘에서 수직으로 하강하는 날렛매와 같이 전혀 다른 생존 방정식을 따릅니다. 찔레는 유전적으로 매우 자유분방하여 씨앗을 심으면 형제끼리도 성질이 조금씩 다른 자식들이 튀어나옵니다. 묘목의 균일성을 중시하는 농업에서 이러한 변이는 분명한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들은 이 불규칙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섞일 때 생겨나는 생물학적 폭발력, 즉 잡종 강세 때문입니다. 유전적 순수성을 지키느라 성장이 느린 카니나와 달리 유전적으로 섞인 찔레는 그 야성적인 활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속도전을 펼칩니다. 이것이 한국 환경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의 사계절이 식물에게 가혹한 타임 리미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어는 12월이 오기 전까지 덩치를 키우지 못하면 도태되는 한국의 기후에서 찔레가 보여주는 잡종 강세의 폭발적인 초기 성장세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즉, 균일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번개처럼 자라나는 속도를 얻는 것, 그것이 한국 농업이 찔레를 선택한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찔레의 전략은 철저한 기회 포착입니다. 찔레 씨앗은 휴면성이라는 안전장치를 과감히 해제해버렸습니다. 찔레는 별다른 처리 없이 2월에 파종해도 봄 기온을 감지하자마자 폭발적으로 발아하며 불과 5에서 6개월 만인 7월이면 접목이 가능한 굵기로 자라납니다. 유럽이 2년 걸려 공들여 쌓을 과정을 단 1년 안에 끝내버리는 2초고속 1년 1회전 시스템은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단기간에 세력을 확장하려는 찔레의 공격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찔레에게 육체란 오랫동안 보존해야 할 성체가 아니라 가장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 숲을 장악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는 긴 시간을 들여 자신의 몸을 단단하게 단련하여 척박함을 버티는 인내심, 강한 곰으로 다른 하나는 가장 좋은 계절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순식간에 성장하는 공격적인 매의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두 장미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전혀 다르게 운용하며 각자의 땅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생명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제 현미경을 들고 뿌리 내부의 물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대목이 물을 다루는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로사카니나의 물관은 좁고 치밀합니다. 이는 물의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건조한 환경에서 물기둥이 끊어지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막는 데는 유리합니다. 카니나는 기공을 아주 보수적으로 여닫습니다. 조금만 건조해도 기공을 닫아 증산을 억제하며 체내 수분을 지키는 낙타와 같은 생리를 가졌습니다. 반면 로사 멀티플로라의 물관은 직경이 크고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는 마치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거침없이 지상부로 쏘아 올려집니다. 식물 생리학에서 말하는 수분 전도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 덕분에 찔레 대목에 접목된 장미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과 무기 양분을 펑펑 쓰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가 막히지 않을 때는 최고지만 사고가 나면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찔레는 물을 아낄 줄 모릅니다. 만약 토양 수분이 급격히 줄어들면 넓은 물관 속에 공기방울이 차면서 물 공급이 일시에 차단되고 식물체는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위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즉, 찔레는 연료만 충분하다면 최고의 속도를 내지만 연료가 끊기면 바로 멈춰서는 F1 레이싱카인 셈입니다. 이 긴 서사시의 절정은 모든 생명활동이 숨을 죽이는 겨울에 찾아옵니다. 대목이 가진 고유한 휴면 특성이야말로 장미 재배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장미 대목인 로사카니나는 겨울이 오면 생리적 시계를 멈추고 깊은 잠에 빠지는 곰과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카니나는 스스로 낙엽을 떨구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차단하고 잎에 남아있던 광합성 산물을 뿌리와 줄기기부로 신속하게 회수합니다. 이때 회수된 에너지는 즉시 사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한 고밀도의 전분연 형태로 변환되어 체내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겨울 동안 카니나의 뿌리는 성장을 멈춘 채 두둑한 지방으로 겨울을 나는 곰처럼 에너지를 완벽하게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유럽에서는 겨울철에 장미의 지상부를 몽땅 잘라버리는 강전정을 감행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겨울에도 저온다습한 기후 탓에 절단면으로 병균이 침투할 위험은 있을지언정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는 이미 뿌리라는 지하 창고에 안전하게 갈무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이 저장된 전분이 다시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 새순을 힘차게 밀어올립니다. 반면 우리의 찔레, 즉 로사 멀티플로라는 태생적으로 불면증에 걸린 상어입니다. 유전적으로 휴면성이 거의 없는 찔레는 온도가 조금만 맞아도 끊임없이 자라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바로 이 잠들지 못하는 특성이 에너지 저장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쉴 새 없이 세포를 분열하고 가지를 뻗어야 하는 찔레 뿌리에게 에너지를 고체 상태인 전분으로 바꾸어 뿌리에 묻어두는 행위는 생존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찔레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잎에서 간 만들어낸 유동적인 설탕 상태, 그대로 뿌리로 내려보내 즉각적인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즉, 카니나가 에너지를 비축하여 버티는 쪽이라면 찔레는 잎에서 뿌리로 이어지는 실시간 에너지의 순환과 소비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장미 재배자들은 심각한 딜레마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앞선 논의에서 우리는 우짜란 지상부의 무게중심을 잡고 물리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전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지하의 생리로 돌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찔레 대목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식 강전정은 곧 뿌리에 대한 아사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에 걸린 상어인 찔레의 생명줄은 지상부의 잎에서 만들어져 뿌리로 실시간 공급되는 설탕의 순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강전정은 이 유일한 생명의 보급로를 일거에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카니나처럼 깊숙이 갈무리에 둔 비축 식량인 전분도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 공급마저 차단당한 찔레 뿌리는 그 즉시 극심한 탄수화물 기하 상태에 직면합니다. 이는 멈추지 않고 헤엄쳐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상어의 아가미를 강제로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땅속에 거대한 뿌리 세력을 확보해둔 아주 건강한 장미라면 그들에게 강전정은 잃어버린 지상부를 빠르게 복구하려는 식물의 본능, 즉 보상 생장을 자극하여 이전보다 더 강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이 빈약한 찔레 뿌리에게 강전정은 치명적입니다. 폭발적인 재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당장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호흡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차가운 흙과목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갈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모순입니다. 지상의 물리적 안정을 위해 감행한 전정이 지하의 생리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딜레마. 우리는 그동안 장미라는 같은 이름을 공유하지만 생존의 설계도가 정반대인 두 존재를 혼동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척박한 땅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인내하는 곰, 로사카니나를 위한 매뉴얼을 경쟁이 치열한 표층을 수평으로 장악하며 질주해야 사는 상어, 로사 멀티플로라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땅속 깊은 곳을 향한 묵묵한 인내인가, 아니면 대지의 표면을 빠르게 덮는 역동성인가.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뿌리의 언어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딜레마를 넘어 장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흙이 다르면 뿌리도 다르다. 유럽의 석회암과 한국의 화강암이 쓴 생존의 서사시.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토양의 특성에 따른 두 대목의 성장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식물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미 재배의 성패는 화려한 품종 그 자체보다는 그 품종을 떠받치며 토양이라는 거친 환경과 직접 맞서 싸우는 대목의 적응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과 한국은 마치 서로 다른 행성처럼 극명하게 대조되는 토양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이질적인 환경은 각 지역의 장미 뿌리를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로 진화시켰습니다. 유럽의 로사카니나와 한국의 로사 멀티플로라가 보여주는 이 극적인 차이는 단순한 농업적 지식을 넘어 생명이 환경과 대화하고 투쟁하며 빚어낸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렌즈를 장미 육종의 본고장, 유럽의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돌려봅시다. 이곳의 땅은 식물에게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석회암과 빙하 퇴적물을 기반으로 한 이곳의 점토질 토양은 미세한 잎자들이 촘촘하게 뭉쳐있어 마치 벽돌처럼 단단합니다. 이 땅은 식물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모순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흙 알갱이 틈이 워낙 좁아 물과 양분을 꽉 붙잡아두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물리적 밀도가 너무 높아 뿌리가 흙을 뚫고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날이면 이 땅은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려 연약한 뿌리의 침투를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토양은 화학적으로도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pH 7.0 이상의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이곳에서는 식물의 생존 필수품인 철분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화합물로 변해버립니다. 토양 속에 철분이 아무리 많아도 식물은 이를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보며 굶어 죽는 풍요 속의 빈곤, 즉 철분 결핍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유럽의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 로사카니나가 선택한 전략은 인내와 안정성을 갖춘 건축가의 길입니다. 카냐의 뿌리는 당장의 빠른 성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거대한 건축물의 기둥을 세우듯 굵고 단단한 골격근을 만드는데 초기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세포벽이 두껍게 목질화된 이 골격근은 마치 강력한 드릴처럼 단단한 점토층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며 지하 40cm 이상의 깊은 심토층까지 수직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이는 척박한 표토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깊은 곳에 숨겨진 수분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다지겠다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보여주는 수리적 리프트라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카니나는 밤사이 깊은 땅 속에서 길어올린 물을 얕은 뿌리 쪽으로 이동시켜 메마른 표토를 적셔줌으로써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에도 말라 죽지 않고 버티는 경이로운 내건성을 발휘합니다. 물리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카니나는 알칼리성 토양이라는 화학적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정교한 생화학적 무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식물학계에서 스트래티지 1이라 불리는 이 기작을 통해 카니나의 뿌리는 에너지를 태워가며 수소이온을 토양으로 뿜어냅니다. 방출된 수소이온은 뿌리 주변을 산성으로 변화시켜 마치 녹을 제거하듯 굳어버린 철분을 녹여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뿌리 표면의 특수 요소를 활성화해 녹아나온 철분을 식물이 즉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환원시키는 능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러한 치밀한 생존 전략 덕분에 카니나는 그 척박한 유럽 땅에서도 황화 현상 없이 15년에서 20년 이상 장수하며 장미의 우아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한반도의 땅속을 들여다봅시다. 한국의 토양 환경은 유럽과는 정반대의 극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화강암이 부서져 만들어진 거친 사양토가 대부분인 한국은 여름철이면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몬순 기후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래가 많은 사양토는 물이 쑥쑥 빠지는 탓에 통기성은 좋지만 이는 식물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면 식물이 애써 모아둔 비료 성분들이 물살에 휩쓸려 순식간에 지하수로 사라지는 용탈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밥상이 차려지자마자 밥그릇을 뺏기는 것과 같은 허망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마철의 집중호우는 배수가 좋은 땅조차 일시적으로 물바다로 만들어 뿌리가 숨을 쉴 수 없는 저산소의 공포를 불러옵니다. 물속에서는 산소가 이동하는 속도가 공기 중보다 무려 1만 배나 느려지기에 준비되지 않은 식물의 뿌리는 그 자리에서 질식하여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척박하고 변덕스러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의 야생장미, 찔레가 선택한 길은 속도와 효율로 무장한 사냥꾼의 전략입니다. 찔레는 굵은 뼈대를 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늘고 섬세한 흡수군을 폭발적으로 발달시켜 마치 거미줄처럼 표토층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립니다. 전체 뿌리의 75% 이상을 지표면 30cm 이내에 집중시키는 이 전략은
비료 성분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전에 낚아채기 위한 최적의 사냥술입니다. 무게 대비 길이가 매우 긴 이 뿌리들은 적은 에너지로도 넓은 면적을 샅샅이 뒤질 수 있으며 농도가 옅은 토양용액에서도 영양분을 귀신같이 빨아들이는 고친화성 수송체 시스템을 가동해 척박한 땅에서도 놀라울 만큼 빠른 성장을 이뤄냅니다. 특히 장마철, 물에 잠겨 숨이 막혀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찔레가 보여주는 생존 본능은 가히 경이롭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식물은 스스로 뿌리세포의 일부를 죽여 통기조직이라는 공기 터널을 뚫습니다. 마치 스쿠버 다이버가 산소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상부 잎에서 흡수한 산소를 이 터널을 통해 물에 잠긴 뿌리 끝까지 공급하여 숨을 쉬는 것입니다. 만약 침수가 너무 길어져 기존 뿌리가 기능을 잃게 되면 지체 없이 물 위나 지표면 근처에서 새로운 부정근을 신속하게 뻗어내어 위기 상황을 유연하게 넘깁니다. 이러한 찔레의 특성은 꺾고지시 100%에 가까운 놀라운 발근율과 왕성한 초기 성장을 보장하여 빠른 수확과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현대 상업농업에 축복과도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효율 고속성장을 추구하는 대가로 뿌리의 수명이 짧아 끊임없이 새 뿌리를 만들어야 하기에 식물의 노화가 빠르고 경제적 수명이 10년 안팎으로 짧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결국 장미 대목의 선택은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식물이 한정된 자원을 구조라는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흡수라는 현재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결단입니다. 카니나가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묵묵히 미래를 기다리는 장기 투자자라면 찔레는 빠르게 자원을 회전시켜 즉각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민한 단기 투자자와 같습니다. 최근의 시설 재배는 안면이나 코코피트 같은 인공 배지를 사용하며 찔레의 특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점점 더 뜨겁고 습해지고 유럽은 가뭄과 싸워야 하는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두 대목의 장점을 융합한 로사나탈 브라이어와 같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대목에 주목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공적인 장미 재배를 원한다면 우리는 꽃의 화려함에 현혹되기보다 내 발밑의 뿌리가 흙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토양 환경에 맞춰 대목의 생리적 잠재력을 10분 발휘하게 하는 정밀한 관리야말로 장미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개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찔레 뿌리와 몬순 기후가 빚어낸 가시폭탄. 뿌리의 호르몬 폭주가 지상부 영질에 미치는 영향. 앞서 우리는 찔레 대목이 가진 강력한 활력과 유전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 성격 급한 찔레 대목이 한국의 여름, 즉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의 장마철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대기 중 습도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토양은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찔레의 광범위한 미세근 네트워크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물을 퍼올리기 시작합니다. 지상부의 장미는 꽉 막힌 습도 탓에 증산작용으로 수분을 배출할 겨를도 없이 뿌리에서 밀어올리는 강력한 근압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때 접수의 세포 내부에서는 팽압이 한계치까지 치솟습니다. 마치 물풍선에 물을 계속 주입하면 고무가 얇아지며 늘어나듯 장미의 줄기세포들은 터지지 않기 위해 물리적으로 강제 신장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여름철,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처럼 자라나는 굵고 붉은 가지, 즉 도장지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몸집은 물을 잔뜩 먹어 불어터질 듯 커지는데 정작 튼튼한 뼈대가 되어줄 세포벽의 재료인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을 쌓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미의 살결은 연두부처럼 연하고 부드러워지는 과습 비대 상태가 됩니다. 이는 진딧물 같은 해충이 빨대를 꽂기 딱 좋은 맛집이 되거나 작은 바람에도 꺾이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식물은 본능적으로 이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내 몸이 너무 약해. 라고 판단한 장미는 자신의 연약한 살결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도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그 방어의 결과물이 바로 가시입니다. 찔레 대목이 쏘아올린 감당할 수 없는 과잉 수분과 호르몬에 떠밀려 장미는 급조된 성벽을 쌓듯 날카롭고 억센 가시들을 줄기 표면에 빽빽하게 세우게 됩니다. 즉, 한국 장미의 그 험악하고 무서운 가시는 단순한 품종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진화한 찔레 대목의 생존 본능과 한국의 몬순 기후가 쏟아부은 과잉 수분이 충돌하여 빚어낸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입은 필사적인 갑옷인 셈입니다. 이 생리적 드라마를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미의 가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 지킬 박사와 미스터 하이드를 빗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낮에는 더없이 점잖고 인품 훌륭한 의사였다가 약물을 마시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광기를 부리는 흉폭한 야수로 돌변했던 그 이중적인 인물처럼 하나의 몸 안에 완벽하게 다른 두 얼굴을 품고 있는 흑장미의 걸작 바카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88년 장미 육종의 명가인 독일에서 탄생한 이 품종은 태생부터 고귀한 귀족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장미의 호적 등본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식물 도감이나 국제품종 등록소의 공식 기술서를 펼쳐보면 바카롤은 육종가의 섬세한 의도 아래 가시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극히 드문 아주 매끈하고 우아한 품종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붉은 벨벳을 두른 듯한 꽃잎과 손에 찔릴 걱정 없이 매끄러운 줄기. 이것이 바로 바카롤이 본래 부여받은 유전적 설계도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잖은 신사 닥터 지킬의 모습입니다. 육종가가 의도한 바카롤의 본래 유전자는 벨벳 같은 꽃잎과 매끄러운 줄기를 가진 귀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미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하여 찔레라는 야생마의 등 위에 접목되는 순간 전혀 다른 생명체로 돌변합니다. 줄기의 목질화 속도가 빨라지고 매끄러워야 할 피부는 낚시바늘처럼 억세고 날카로운 가시들로 뒤덮여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외치는 흉포한 전사의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식물학에서는 유전자는 똑같지만 환경에 따라 겉모습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 현상을 표현형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가드너들이 만나는 가시투성이 바카롤은 사기를 당한 것도 돌연변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접수와 대목이 한국의 몬순기후라는 극한의 무대 위에서 빚어낸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타협의 산물입니다. 도대체 흙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유전자에 새겨진 가시 없음이라는 형질마저 무참히 깨져버리는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의 배후에는 식물 체내를 흐르는 강력한 화학적 신호, 즉 호르몬의 불균형과 유전적 스위치의 치명적인 결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장미의 가시, 정확히 말해 피침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줄기 내부의 관다발이 변형된 가시와 달리 우리의 피부 트러블처럼 표피 조직이 융기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적절한 신호만 있다면 줄기 껍질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은 이 가시 형성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바로 로그 유전자 페밀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유전자는 가시를 만드는 핵심 호르몬인 시토키닌을 통제하는 활성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시토키닌이 줄기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토키닌은 주로 뿌리에서 비활성 상태의 전구체 형태로 만들어져 물관을 타고 줄기로 이동합니다. 이때 줄기에 있던 로그 유전자가 이전 구체를 감지하고 활성형으로 전환시켜야만 비로소 여기서 세포 분열을 시작해라 라는 가시 형성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찔레 대목이 가진 결정적인 역할이 드러납니다. 시토키닌은 정확히 뿌리 끝의 분열 조직에서 합성됩니다. 굵은 직근 위주인 유럽의 대목과 달리 찔레는 수만 가닥의 미세한 잔뿌리가 빽빽하게 발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 끝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곧 찔레가 거대한 시토키닌 생산 공장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지하의 찔레 뿌리는 엄청난 양의 시토키닌 원료를 쉴 새 없이 펌프질하듯이 지상부로 쏘아 올립니다. 바카롤 같은 품종이 본래 가시를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말해 바카롤은 육종가의 의도대로 로그 유전자를 끄려 하지만 찔레 뿌리에서 밀려드는 막대한 양의 호르몬 원료가 강제로 로그 유전자를 자극하여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과잉 공급된 이 호르몬은 바카롤의 표피세포에 도달해 가시 형성 스위치, 즉 로그 유전자를 강제로 켜버립니다. 유전적으로는 가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바카롤조차도 뿌리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돌기를 만들어라 라는 강력한 화학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적 스위치와 과잉 공급된 호르몬의 충돌, 이것이 바로 매끈해야 할 장미가 한국 땅에서 가시괴물이 되는 생리학적 진실입니다. 가시라는 무기에 시동을 건 것이 시토키닌이었다면 그 시동이 걸리자마자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아 맹렬한 속도로 덩치를 키우는 폭주기관차의 연료는 바로 또 다른 호르몬, 지베렐린입니다. 한국의 덥고 습한 여름, 땅속의 찔레 대목이 미친듯이 퍼올린 물과 영양분은 바카롤의 줄기에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치는 굵은 가지, 즉 도장지를 만들어냅니다. 식물학적으로 이 도장지는 성장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속도로 같아서 세포를 길게 느리는 성장 호르몬인 지베렐린이 그야말로 강물처럼 흐르는 구간입니다.
이때 바카로를 줄기 위해서는 마치 잘 짜인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가지 가속 페달이 동시에 밟히는 끔찍한 협업이 일어납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시토키닌이 피부에 여기 가시를 만들어라 하고 위치를 찍어주면 도장지 속에 넘쳐 흐르던 지베렐린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그 작은 돌기에 성장 촉진제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지베렐린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받은 가시는 순식간에 길게 늘어나면서 우짤하게 됩니다. 유럽의 점잖은 대목들이라면 성장이 느려 가시가 생겨도 말랑하거나 작게 끝났겠지만 한국의 성격 급한 찔레 위에서는 이 두 호르몬의 폭주가 결합하여 장미를 손댈 수 없는 고슴도치 괴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롭고도 비극적인 사실은 이렇게 호르몬에 취해 급하게 자란 도장지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원한 사춘기 상태에 갇혀버린다는 점입니다. 사람도 사춘기 때 예민하고 반항적이듯 식물도 어린 유년기 시절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많은 가시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찔레 대목은 그 엄청난 활력으로 장미에게 쉴 새 없이 계속 자라라, 멈추지 말라고 채찍질함으로써 장미가 차분하고 매끈한 어른으로 성숙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찔레 위에 올라탄 바카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세상에 대한 반항심을 표출하듯 온몸에 가시라는 징을 박은 가죽 재킷을 입고 덩치만 커버린 반항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장미가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써가며 가시를 만드는지 묻는다면 그 답은 공포와 방어입니다. 물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조직이 연두부처럼 연해진 장미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지금 내 살결은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벌레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올 거야. 생존의 위협을 느낀 장미는 유도된 방어기제를 발동합니다. 급조된 성벽을 쌓듯 가장 확실한 물리적 무기인 가시를 빽빽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장미의 그 험악하고 무서운 가시는 단순한 품종의 특성이 아닙니다. 찔레의 과잉 활력과 몬순의 물폭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장미가 필사적으로 둘러친 생존의 갑옷이자 치열한 투쟁의 기록인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갑옷을 두르는 이 눈물겨운 사투는 더 큰 비극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대목과 접수의 불협화음이 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조조정 모순이라면 한국의 잔인한 여름 날씨는 이 모순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환경적 기폭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기후의 함정이라 불리는 이 생리적 비극의 내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생물학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냉철한 회계사의 눈으로 식물의 가계부, 즉 에너지 대사의 수지타산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장미의 경제학을 들여다봅시다. 낮은 돈을 버는 시간이고 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시간입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서유럽의 여름은 해가 밤 10시까지 떠 있어 돈을 벌 시간은 긴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득 저비용의 부자 경제 구조입니다. 남은 에너지는 차곡차곡 저축되어 겨울을 날 튼튼한 몸을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8월은 정반대의 경제적 파탄 상황입니다.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도 기온이 25도씨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찾아옵니다. 식물은 밤 기온이 20도씨만 넘어도 숨을 헐떡이며 호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낮 동안 힘들게 번 포도당을 밤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른바 탄수화물 기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정점은 지상부가 이러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 속의 대주주인 찔레가 투자를 멈출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열정이 지나친 건지 찔레는 지상부가 탄수화물 부족으로 허덕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막대한 양의 물과 질소 비료를 펌프질에 위로 쏘아 올립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철근이 바닥난 공사 현장에 시공사가 레미콘 트럭을 동원해 굳지도 않는 시멘트 반죽만 들이부으며 더 높이, 더 빨리 쌓아라 라고 강요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튼튼한 뼈대 없이 물배만 채운 세포들은 풍선처럼 부피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헛자람, 농가 용어로는 도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조된 거대한 장미는 겉보기엔 울창한 숲처럼 멀쩡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조직이 치밀하지 못해 진딧물이 빨대만 꽂으면 뚫리는 맛집이 되어버리고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맥없이 꺾여버리는 허약 체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무모한 여름의 질주가 단순한 성장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슬픈 탄수화물 기하의 청구서는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에 가장 가혹한 형태로 날아옵니다. 식물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세포 내부의 수분을 설탕물처럼 끈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지만 당분이 고농도로 농축된 세포액은 어지간한 추위에도 얼지 않는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영리한 장미들은 여름이 지나고 해가 짧아지면 즉시 성장을 멈추고 공장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모두 이 부동액을 만드는 데 저축하며 겨울을 대비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미는 어떤가요? 여름 내내 찔레가 보내는 물폭탄을 처리하느라 헛자람으로 에너지를 탕진했고 가을 늦게까지도 찔레의 등살에 밀려 철없는 새순을 내느라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써버렸습니다. 결국 텅 빈 저장고를 안고 시베리아의 칼바람을 맞이한 장미는 기온이 조금만 영하로 떨어져도 물로 가득 찬 세포막이 유리병처럼 팡팡 터지는 동해를 입거나 얼어버린 뿌리가 물을 공급하지 못해 줄기가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동계건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유럽 장미를 키우기가 그토록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겨울 날씨가 추워서가 아닙니다. 여름철의 열대야와 찔레 대목의 과잉 활력이 합작하여 겨울을 버텨낼 장미의 기초 체력을 여름 내내 완전히 소진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명품 장미들이 한국 땅에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지는 이른바 단명 현상의 진짜 생리학적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정원에서 장미가 뿜어내는 그 험악하고 거친 가시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과 불리한 기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생명력의 가장 처절한 증거이자 가드너인 당신에게 보내는 지금 내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 질소가 과해서 미칠 것 같아 뿌리가 숨을 쉴 수 없어 라는 침묵의 비명이자 긴급한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아사인가 회춘인가. 늙은 찔레 뿌리를 구원하는 결단, 단근, 폭주하는 찔레 대목을 위한 단근 작업의 필요성.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화훼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장미 재배 농가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듯하지만 땅속에서는 끊임없이 환경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미의 고향과 한국의 기후가 얼마나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 장미 6종의 주류는 1년 내내 온화하고 비가 고르게 내리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륙의 뜨거운 기운과 바다의 습한 기운이 충돌하는 몬순 기후라는 격렬한 전장 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차이는 단순한 온도 차이를 넘어 식물이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가장 기초적인 생리활동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장미 묘목의 절대 다수가 찔레라는 토종 대목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땅에는 한국 자생종이 제일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적인 집약 재배 환경에서 찔레 대목은 마치 단거리 스프린터와 같아서 초반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3년에서 4년만 지나면 급격히 체력이 고갈되어 조기 노화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이는 품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극한 기후와 찔레의 뿌리 시스템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섹션에서는 한국의 혹독한 여름과 겨울이 장미 뿌리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노후화된 장미를 다시 젊게 만드는 농경학적 수술법인 단근 작업을 통해 식물의 호르몬 균형을 재설정하는 과학적 해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합니다. 장미의 생육은 온도, 습도, 햇빛, 토양 수분이라는 네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한국과 서유럽의 기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왜 같은 품종의 장미가 한국에서만 고전하는지 명확해집니다. 한국의 여름은 식물에게 성장의 계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투의 시간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연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쏟아지는데 이때 땅속 상황은 마치 물에 잠긴 잠수함과 같습니다. 흙 알갱이 사이의 빈 공간이 물로 꽉 차면서 산소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의 산소 이동 속도는 공기 중보다 1만 배나 느리기 때문에 뿌리는 몇 시간 만에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이때 뿌리는 살기 위해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현기성 호흡으로 전환하지만 이는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호흡이 포도당 하나로 36개에서 38개의 에너지를 만든다면 현기성 호흡은 고작 2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 양분을 빨아올리는 펌프 기능이 마비되고 설상가상으로 알코올 같은 독성 물질이 쌓여 뿌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장마가 끝나고 8월에 폭염이 찾아오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높은 습도는 잎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는 마치 꽉 막힌 빨대와 같아서 뿌리의 물과 양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열대야로 인해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장미는 낮 동안 힘들게 번 돈을 밤새 에어컨을 트느라 다 써버리는 꼴이 됩니다. 결국 통장 잔고가 바닥나 꽃은 작아지고 수명은 짧아집니다. 반면 한국의 겨울은 동결 건조기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은 땅을 꽁꽁 얼려 뿌리가 물을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게 만드는데 지상부의 건조한 바람은 줄기의 수분을 계속 뺏어갑니다. 물 공급은 끊겼는데 배출만 계속되니 장미는 말라 죽게 됩니다. 세포 속에 물이 얼어 터지는 동해 또한 치명적입니다. 이에 비해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는 장미에게 안락한 요람입니다. 비가 고르게 와서 땅이 숨막힐 일이 없고 여름밤이 선선하여 에너지를 비축하기 좋으며 겨울에도 땅이 깊게 얼지 않아 뿌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서유럽의 대목들은 한국처럼 극한의 추위와 더위를 견딜 필요 없이 그저 척박한 땅에서 버티는 능력만 키우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차이는 대목의 진화 방향을 갈라놓았습니다. 한국 장미 묘목의 90%를 차지하는 찔레는 몬순 기후에 특화된 기회주의적 전략가입니다. 찔레의 뿌리는 얕은 표토층의 그물처럼 넓게 퍼지는 천근성을 가집니다. 이는 비가 쏟아질 때 표면의 물과 양분을 빠르게 가로채기 위한 전략으로 덕분에 묘목을 심은 초기에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이 얕은 뿌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배수가 나쁘거나 물이 차오르면 가장 먼저 질식하고 흙의 산성도가 조금만 변해도 잎이 노랗게 변하며 앓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염류 집적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토양 수분이 증발할 때 비료 성분은 효토층으로 올라와 쌓이게 되는데 얕게 뻗은 찔레의 뿌리는 이 고농도의 염류층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즉, 깊은 흙 속으로 도망치지 못하는 천근성 뿌리는 구조적으로 염류 집적 피해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반면 서유럽의 대표 대목인 로사카니나는 뚝심 있는 마라토너입니다. 잔뿌리보다는 굵고 긴 직근을 땅속 깊이 박아넣는 심근성 성질을 가집니다. 초기 성장은 느리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표토가 마르든 홍수가 나든 깊은 땅 속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구합니다. 점토질이나 석회질 토양에서도 잘 버티며 10년 이상 꾸준히 사는 장수만세형 대목입니다. 즉, 찔레가 단기간의 성과에 집중한다면 카니나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한국에서 찔레 대목을 쓴다는 것은 여름철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마철 동안 찔레의 얕은 뿌리는 물에 잠겨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장마 직후 폭염이 오면 지상부의 잎들은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는데 정작 물을 올려보낼 뿌리는 이미 망가져 있는 수급 불균형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잎이 타들어가고 꽃을 피워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 꽃봉오리가 퇴화하는 블라인드 슈트가 속출합니다. 또한 뿌리의 활력이 떨어져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식물 자체의 기초 면역력이 급격히 붕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건강할 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흑반병이나 흰 가루병 같은 병균들이 약해진 틈을 타 잎사귀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찔레 뿌리에 접목된 장미는 초기에 폭발적이던 성장세가 무색하게 급격히 쇠락하며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서서히 고사하는 단명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떤 영양제나 약제 처방으로도 찔레 대목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찔레 뿌리에 접목된 장미 화분의 단명 과정을 살펴보면 이곳은 찔레 뿌리에게 있어 물리적인 감옥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찔레는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진 대목이라 불과 6개월에서 1년이면 화분 속을 뿌리로 가득 채웁니다.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을 잃은 뿌리들은 화분 내벽을 타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듯 서로 엉켜버려 물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게다가 화분 속의 흙은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점차 가라앉고 떡이 지기 때문에 배수성과 통기성이 급격히 나빠져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찔레 뿌리를 질식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화분 장미가 3년만 지나도 분갈이나 당근 작업 없이는 비실거리며 도태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넓은 노지에 심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지에는 표토경화라는 또 다른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노지에서는 뿌리가 옆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어 화분처럼 스스로를 올가매는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찔레가 뿌리의 75%를 지표면 30cm 이내에 얕게 깔아두는 천근성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장마철 폭우는 이 표토층을 무자비하게 타격합니다. 빗방울의 물리적 충격과 빗물의 무게로 인해 흙입자가 다져지면서 땅 표면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표토가 경화되면 찔레 뿌리가 살고 있는 얕은 흙으로의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화분에서는 뿌리가 스스로 꼬여 죽는다면
노지에서는 비가 흙을 때려서 뿌리의 숨통을 조이는 타살을 당하는 격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매년 여름마다 누적되면 유럽의 카리나 대목이 20년 넘게 건재하는 동안 한국의 찔레 대목은 7년에서 10년 정도면 급격히 노쇠하여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유럽의 로사 카니나는 어떻게 표토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황에서도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일까요? 단순히 깊은 땅 속에 산소가 더 풍부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토양학적으로 땅속 깊은 곳은 표면보다 산소 농도가 훨씬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나가 살아남는 비결은 산소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산소가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을 버텨내는 내성과 위치 선정의 효율성에서 찔레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물리적 타격 지점의 회피입니다. 앞서 언급한 표토 경화 현상은 비에 젖은 흙이 마르면서 지표면 5에서 10cm 구간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주력 대목인 찔레의 잔뿌리 70% 이상이 바로 이 경화층 안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흙이 굳으면서 수축하면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실뿌리들은 산소 부족을 겪기도 전에 흙의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짓눌리고 끊어지는 물리적 압사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 카니나는 굵은 직근을 수직으로 내려 이 위험한 경화층을 빠르게 관통해버립니다. 표면의 흙이 떡이 지거나 돌처럼 굳더라도 그 압박에서 벗어난 심토층의 흙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카니나는 뿌리의 위치를 깊게 잡음으로써 표토층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붕괴와 타격 자체를 구조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산소 요구량과 대사 효율에 있습니다. 찔레는 성장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대사성 식물입니다.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빠르게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태워야 하고 이를 위해 대량의 산소를 끊임없이 소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찔레는 마치 연비가 나쁜 스포츠카와 같아서 산소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즉각적인 질식 쇼크에 빠져 잎을 떨구며 생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카니나는 애초에 성장이 느리고 조직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집중하는 저에너지 효율 전략을 취합니다. 심토층은 원래 효토보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인데 카니나는 진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저산소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표토가 굳어 산소 유입이 차단되더라도 카니나는 찔레처럼 당황하여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 모드를 최소한으로 낮추어 마치 동면하듯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즉, 카니나는 숨 쉴 공기가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오래 참는 능력이 탁월하여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능력의 차이입니다. 표토가 경화되면 흙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빗물을 흘려버리기 때문에 겉흙에 뿌리를 둔 찔레는 비가 온 직후에도 역설적으로 가뭄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의 장마철에는 배수가 안 되어 침수를 겪는 등 찔레는 1년 내내 수분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극한의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카니나가 자리 잡은 깊은 땅속은 상황이 다릅니다. 비록 산소는 적지만 그곳에는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하수와 안정적인 온도가 존재합니다. 카니나는 표토의 변덕스러운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깊은 곳에 안정적인 수분을 끌어올려 생명을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니나의 생존은 심층에 산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산소가 부족해도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체질과 외부 환경의 충격이 덜한 깊은 곳을 선점한 전략적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니나와 찔레는 태생부터 다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니나가 아닌 얕은 뿌리를 가진 찔레 대목과 함께 한국의 여름을 나야 합니다. 결국 화분이든 노지든 한국의 장미가 단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찔레 뿌리가 숨쉴 공간을 잃고 늙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땅이 콘크리트처럼 굳어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봤자 뿌리가 먹지 못하고 썩어갈 뿐입니다. 즉, 노지라 할지라도 찔레 대목의 얕은 뿌리 특성을 이해하고 비온 뒤에 땅이 굳지 않도록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단명하는 운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겉흙을 살살 긁어주는 소극적인 호미질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땅 밑의 환경을 송두리째 뒤엎는 외과 수술, 즉 단근 작업입니다. 많은 분이 단근 작업을 단순히 뿌리를 자르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 작업의 진짜 핵심은 찔레 대목을 올가매던 단단한 흙의 감옥을 깨트리는 것에 있습니다. 날카로운 삽을 깊게 찔러 넣어 굳어진 땅의 구조를 파괴하면 그 틈으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질식 직전의 뿌리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늙고 병든 뿌리가 잘려나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바로 이 절단의 순간에 식물은 기적 같은 회춘의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 생리학적 원리는 호르몬의 드라마틱한 균형 이동에 있습니다. 노화된 장미는 뿌리의 활력이 떨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호르몬인 사이토키닌의 생산량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새순이 나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감하게 뿌리를 잘라버리면 식물은 즉각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라고 판단한 찔레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잘려나간 단면에 상처 치료 조직인 켈러스를 형성하며 생존을 위한 하얗고 싱싱한 새 뿌리를 폭발적으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새로 돋아난 이 하얀 뿌리들은 늙고 갈색으로 변한 뿌리보다 양분 흡수 효율이 수십 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젊음의 묘약인 사이토키닌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지상부로 쏘아 올립니다. 뿌리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호르몬의 파도는 줄기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눈들을 강제로 깨우고 마침내 장미의 밑동에서 굵고 힘찬 새 가지, 즉 베이설 슈트가 용암처럼 솟구치게 만듭니다. 굳은 땅을 깨뜨려 숨통을 틔워주고 늙은 뿌리를 잘라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나무 전체가 다시 태어난 듯 젊어지는 마법. 이것이 바로 단근 작업이 가진 위대한 생명력의 비밀입니다. 7번째 이야기. 화분이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열쇠. 단근. 화분 장미의 회춘, 그 비밀은 뿌리 전정에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본격적으로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수술하는 단근 작업의 영역으로 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낯선 기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심코 행해왔던 전정이라는 행위의 본질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미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주고 꽃을 기다리는 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식물이라는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표를 위해 체내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아주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탄소는 곧 현금과 같습니다. 식물의 각 기관은 이 현금을 벌어들이는 공급원이거나 혹은 이를 갖다 쓰는 소비처로 나뉩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장미 재배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냉철한 기업 경영이자 신체의 한계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더 강한 육체를 만드는 고강도 트레이닝과 같습니다. 특히 당근 작업 과정은 인간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하는 스쿼트 운동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위와 삽을 들어 장미의 가지를 치고 뿌리를 자르는 행위가 왜 잔인한 훼손이 아니라 파산 직전에 기업을 살려내고 나약한 신체를 보디빌더처럼 개조하는 필수적인 혁명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상부의 가지치기, 즉 전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정을 예쁜 수영을 잡기 위한 미용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전정은 적잖은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잎과 줄기도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잎은 광합성을 통해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지만 늙은 잎과 줄기는 광합성 효율은 바닥인데 숨 쉬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즉, 벌어오는 돈보다 까먹는 돈이 많은 기생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정은 바로 이 월급만 축내는 늙은 직원들을 내보내 기업 전체의 재정 상태를 흑자로 돌리는 결단입니다. 또한 전정은 식물 내부의 정치 체제를 바꾸는 쿠데타이기도 합니다. 장미의 맨 꼭대기 눈은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내는데 이는 마치 독재자처럼 아래쪽 곁눈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우리가 가위로 이 정화를 잘라내는 순간 억압하던 독재자가 사라지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시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세력을 잡습니다. 이 급격한 정권 교체는 잠자고 있던 아래쪽 눈들을 깨워 묵은 가지 대신 활기찬 새 줄기가 솟구치게 만듭니다. 낡은 공장을 폐쇄하고 최신 설비를 갖춘 새 공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지상부에 적용했던 구조조정의 논리를 땅 밑, 지압으로 확장해 볼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흔히 거대한 심리적 장벽에 부딪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미의 뿌리를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영구불변의 성역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한 가닥이라도 끊어지면 장미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며 금이야 옥이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이것은 장미의 대목으로 쓰이는 찔레 뿌리의 강인한 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철저한 오판입니다. 지상부 전정이 구조조정이라면 땅 밑에서 이루어지는 당근 작업은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대수술입니다. 먼저 장미 화분의 예를 들어봅시다. 화분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장미 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병듭니다. 벽에 부딪혀 빙빙 도는 서클링 현상이 발생하고 뿌리 껍질은 코르크처럼 딱딱해져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늙은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는 펌프가 아니라 그저 에너지를 소비하는 꽉 막힌 낡은 배관일 뿐입니다.
이때 과감하게 묵은 뿌리를 잘라내는 당근 작업은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곧이어 기적 같은 회춘을 불러옵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하는 스쿼트 운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스쿼트는 단순히 다리만 아픈 운동이 아닙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를 강하게 자극하고 미세한 손상을 입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강력한 근육 합성 호르몬을 전신에 뿜어냅니다. 덕분에 스쿼트를 열심히 하면 운동하지 않은 상체 근육까지 덩달아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전체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기관인 뿌리를 잘라내는 충격은 전신에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뿌리는 잃어버린 신체를 복구하기 위해 절단면에서 폭발적으로 세포를 분열시키고 이때 생성된 막대한 양의 시토키닌이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스쿼트 후 근육통을 이겨내면 근육이 전보다 더 크고 강해지는 초보상이 일어나듯 장미도 당근 작업 후에 몸살을 이겨내면 이전의 늙은 뿌리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하얀 새 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새 뿌리는 낡은 뿌리보다 물을 빨아들이는 저항이 훨씬 적고 호르몬 생산 능력은 월등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체를 괴롭혔는데 상체의 꽃이 더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식물은 스스로 늙은 뿌리를 버리는 본능이 없나요? 정답은 있지만 화분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된다입니다. 식물에게는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냉정한 생존 계산법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노화된 뿌리의 유지 비용, 그러니까 뿌리의 호흡량이 뿌리를 통해 흡수하는 양분보다 커지는 순간 식물은 즉시 해당 뿌리로 보내던 탄수화물 공급을 단절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기화를 통한 자가 전정입니다. 마치 가을에 낙엽을 떨구듯 땅속에서도 낡은 기관을 도태시키는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노지라면 죽은 뿌리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새 뿌리는 더 넓은 새 땅을 찾아 뻗어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화분은 꽉 막힌 감옥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늙은 뿌리를 죽인다 해도 그 시체는 사라지지 않고 화분 속에 남아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어 방 안에 계속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 환자의 방과 같습니다. 죽은 뿌리는 썩으면서 독가스를 내뿜고 병균의 온상이 되며 새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을 올가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분 장미 뿌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가위를 들어 묵은 뿌리를 물리적으로 잘라내주는 것은 식물이 몇 달 걸려 할 구조조정을 단숨에 끝내주고 꽉 막힌 방을 치워 새 뿌리가 숨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구원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화분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장미의 일련을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가령 1월 1일 영양분이 풍부한 새 상토에 장미를 심었다고 가정해봅시다. 5월이 되면 장미는 저장된 에너지를 폭발시켜 첫 번째 만개, 1번 개화를 이뤄냅니다. 화려한 축제가 끝난 후 재배자는 지상부를 전정하고 웃걸음을 주며 장미를 강제 휴식기로 유도합니다. 이 휴식기는 단순한 잠이 아닙니다. 지상부의 광합성 산물이 지하부로 이동하여 소진된 뿌리의 체력을 충전하는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이 충전이 완료되어야 뿌리는 다시 시토키닌을 쏘아 올려 새순을 틔우고 2차 개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화분 환경에서는 이러한 개화, 소진, 충전, 재성장의 사이클이 1년에 대략 3, 4회 반복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차에서 4차 개화가 지나고 나면 장미는 어느 순간부터 전정을 하고 최고급 비료를 줘도 예전처럼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잎은 윤기를 잃고 꽃은 작아지며 새순의 기세는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이는 장미의 태엽이 아닙니다. 화분 내부 환경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토라는 인공흙의 물리성이 붕괴됩니다. 통기성을 확보해주던 단립구조의 알갱이들이 잦은 관수로 인해 미세한 가루로 부서지면서 흙 사이의 공기구멍을 메워버립니다. 뿌리가 숨쉴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늙은 뿌리의 포화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에너지 흡수 효율이 떨어지는 목질화된 묵은 뿌리들이 화분 내부를 빽빽하게 점령해버려 정작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하얀 새 뿌리가 뻗어나갈 물리적 공간이 전무해집니다. 즉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의 화분은 영양분이 고갈된 것을 넘어 숨 쉴 수도 없고 발 뻗을 곳도 없는 완벽한 감옥으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재배자가 신의 손길로 개입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의 비료나 영양제는 무의미합니다. 오직 화분을 엎어 늙고 병든 뿌리를 외과 수술하듯 도려내고 새로운 흙으로 새 집을 제공하는 행위.
다시 말해, 단금 및 분갈이만이 물리적 한계에 갇힌 장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 뿌리 끝에서부터 솟구치는 원초적 생명력을 다시 점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미 재배자가 수행하는 전정과 단근 작업은 자연을 거스르는 학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화분이라는 환경적 한계 때문에 고장나버린 식물의 자연 치유 본능을 다시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오리는 늙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제거하여 식물의 탄소 가계부를 흑자로 만들고, 스쿼트와 같은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하여 호르몬의 파도를 일으키는 바이오 엔지니어이자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가위를 든 당신의 손끝에서 장미는 비로소 늙음을 벗어던지고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칩니다. 8번째 이야기, 겨울의 대수술 한비. 한국의 노지장미. 왜 찔레 뿌리를 잘라야 베이설 슈트가 터지는가? 앞선 섹션이 화분이라는 닫힌 감옥에서 뿌리를 갱신하는 필생의 전략을 다뤘다면, 이번 장에서는 시야를 넓혀 드넓은 대지 위, 노지에서 펼쳐지는 뿌리의 세계를 다뤄보기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노지에서 장미를 다루는 방식은 마치 동양과 서양의 의학 차이처럼 극명하게 갈립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꽃은 똑같은 장미지만 그 아래 숨겨진 뿌리, 즉 대목을 다루는 철학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노화된 묵은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단근 작업을 필수적인 회춘 수술로 여깁니다. 반면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가드너들은 한 번 심은 장미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을 금기시하며 자연 그대로 두는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 대목인 찔레와 카리나가 가진 생존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모순이 존재합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말라던 유럽에서도 정작 묘목을 생산할 때는 기계로 뿌리를 자르는 언더커팅 기술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파헤쳐 장미 뿌리를 자르는 행위가 식물에게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그리고 왜 대목에 따라 그 마법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동아시아의 주인공인 찔레 대목을 살펴봅시다. 찔레는 기후로 치면 습하고 더운 한국의 여름을 견디기 위해 진화한 단거리 스프린터와 같습니다. 찔레의 뿌리는 굵은 기둥 하나가 깊게 박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잔뿌리가 지표면 근처에 넓게 퍼지는 천근성을 띱니다. 이는 마치 그물처럼 표면의 영양분을 빠르게 훑어먹기 위한 전략입니다. 덕분에 찔레는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국과 일본의 장미 애호가들이 겨울철에 장미를 꺼내 뿌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과격한 단근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찔레에게 단근은 일종의 시스템 리셋 버튼입니다. 단근 작업을 통해 잘린 뿌리 단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는 식물 호르몬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물의 생장 호르몬인 옥신은 주로 줄기의 끝부분인 신초나 어린 잎에서 생성되어 뿌리 쪽을 향해 아래로 이동하는 극성 이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 옥신이 뿌리 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 뿌리의 길이 생장을 돕지만, 단근 작업으로 뿌리가 절단되면 이 흐름이 물리적으로 차단됩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댐에 막히듯 위에서 내려오던 옥신은 잘린 단면 부위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고농도로 축적되게 됩니다. 이렇게 절단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옥신은 상처 부위의 세포들에게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을 넘어 이미 성장이 멈추거나 노화되었던 세포들을 다시 분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탈분화 과정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 부위에는 캘러스 유합 조직이 형성되거나 옥신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뿌리의 시초가 되는 뿌리 원기가 만들어집니다. 즉, 잘린 단면의 옥신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 자체가 식물에게는 여기서 새로운 뿌리를 빨리 만들어내라는 직접적인 명령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옥신의 축적으로 인해 형성된 뿌리 원기에서는 기존의 늙고 목질화된 뿌리와는 성격이 다른 하얗고 활력 넘치는 부정근이 폭발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동시에 뿌리 끝에서 생성되어 지상부로 올라가던 시토키닌의 공급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식물은 지상부의 잎과 가지를 키우는 대신 모든 에너지를 이 새로운 부정근 발달에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근 작업은 단순히 뿌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식물의 생장 에너지를 뿌리갱신으로 전환하는 생리적 스위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뿌리의 힘. 이 역동적인 에너지가 폭발하기 위해 예열되는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춥고 고요한 겨울입니다. 겨울의 정원은 겉보기에 깊은 침묵과 정적 속에 잠겨있는 듯하지만 그 차가운 흙 아래에서는 다가올 봄을 위한 가장 치열하고도 역동적인 생명의 수술이 집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겨울을 식물의 휴식기라 여기며 두꺼운 지프로 장미를 감싸고 보호하는 데 급급할 때 일본의 장미대가들은 살벌한 삽을 들고 얼어붙은 대지 위로 나섭니다. 그들에게 겨울은 단순한 잠의 시간이 아니라 늙고 지친 뿌리의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는 대수술의 시간입니다. 일본의 장미 명소들이 수십 년 된 고목에서도 어린 묘목보다 더 크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비결은 바로 겨울철 토양 관리의 핵심인 단근, 즉 뿌리 끊기 작업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장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자르고 싶은 것보다 5cm 더 깊게 그리고 더 과감하게 잘라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지상부의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부의 뿌리 역시 과감한 갱신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묵은 조직을 안고 가는 것보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에너지 효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이 냉철한 계산은 1월의 가장 추운 시기에 삽을 지면과 수직으로 세워 단번에 깊숙이 찔러 넣는 수직 슬라이싱이라는 의식으로 구현됩니다. 이때 땅속에서 들려오는 우두둑하는 굵은 뿌리의 파열음은 초보 정원사에게는 비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마스터들에게는 장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회춘의 신호탄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단근 행위와 추비 행위를 결합한 겨울 가드닝 기술을 한비라 부르며 이 기술은 널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한비의 뜻은 문자 그대로 찰 안에 살질 비자를 써서 땅이 얼어붙는 춥고 메마른 겨울철에 식물의 뿌리 근처에 미리 묻어주는 걸음을 말합니다. 식물이 깊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해 거름이 천천히 분해되고 봄이 오고 새순이 트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일종의 예약된 영양분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겨울에 주는 이 한비를 단순히 장미에게 미리 밥을 챙겨주는 친절한 행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일본의 프로들에게 비료는 거들 뿐 그들의 진짜 속내는 땅속 깊은 곳, 입맛을 잃어버린 늙은 뿌리를 강제로 각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3년 이상 묵은 장미의 굵은 뿌리는 표면이 코르크처럼 딱딱하게 목질화되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히 수분을 나르는 파이프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입이 없는데 아무리 비싼 유기질 비료라는 5성급 요리를 차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최고급 밥상을 차리기 전에 먼저 낡은 수도관을 과감히 부수어 장미가 다시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새하얀 새 잎, 즉 잔뿌리를 돋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밥도 먹을 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입을 새로 만들면 거친 밥이라도 꿀맛처럼 먹게 된다는 철저한 실용주의적 계산의 산물입니다. 이 작업은 생리학적으로도 매우 정교한 기작을 따릅니다.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옥신은 주로 줄기 끝에서 생성되어 뿌리로 내려가고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사이토키닌은 뿌리 끝에서 생성되어 줄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삽으로 뿌리를 끊어버리는 순간 이 호르몬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장미는 생존의 위협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는다는 생물학적 경보가 울리면 장미는 끊어진 뿌리 단면, 즉 상처 부위에 캘러스라는 유압 조직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빗자루처럼 촘촘하고 하얀 새 뿌리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도마뱀이 꼬리가 잘리면 재생하듯 혹은 근육이 찢어져야 더 크고 단단하게 회복되듯 생명체가 가진 보상 생장의 본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갱신된 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이토키닌은 봄이 되면 지상부로 치솟아 올라 흙을 뚫고 나오는 굵직한 베이설 슈트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잘린 뿌리의 틈을 벌려 V자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묵은 흙을 퍼내는 과정은 마치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장미는 연작장애를 겪는 대표적인 식물로 오래된 뿌리 주변에는 식물이 배출한 노폐물과 유해한 미생물이 쌓여 독소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 병든 흙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완효성 유기질 비료와 양질의 퇴비, 그리고 깨끗한 새 흙을 채워넣는 것은 장미에게 오염된 감옥을 탈출하여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라는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에 미리 진수성찬을 차려두는 유인책입니다. 단근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참호의 가장 바닥에 우분과 골분 등의 영양분을 깔고 그 위를 새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은 잘린 뿌리의 예민한 단면이 고농도의 비료에 직접 닿아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회복된 뿌리가 스스로 영양분이 있는 곳을 향해 뻗어나가게 만드는 굴화성을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냄새를 맡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움직이게 만드는 덫과도 같습니다. 봄이 아닌 한겨울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차가운 땅 속에서 미생물이 비료를 천천히 분해하여
장미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4월과 5월의 개화기에 맞춰 완벽하게 소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두기 위함이며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지열이 뿌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온 효과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정원사들은 치명적인 기후의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의 매뉴얼을 한국의 정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마치 열대어에게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관동지방은 한겨울에도 땅이 거의 얼지 않거나 표면만 살짝 어는 내한성 구역 9의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월에 과감한 수술이 가능하지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땅이 30cm 이상 돌처럼 굳어버리는 한국의 중북부 지방은 내한성 구역 6에서 7로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꽁꽁 언 땅을 억지로 파헤치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 사이에 필연적으로 공기주머니가 생기고 그 틈으로 스며든 영하의 냉기는 흙이라는 이불을 덮지 못한 노출된 뿌리를 급속도로 말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수술 중인 환자를 냉동실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최남단 남부지방이라면 일본과 유사하게 1월 중순부터 작업을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중북부 지방의 정원사들은 자연이 허락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땅이 해동되어 삽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장미의 눈이 붉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골든타임을 노려야 합니다. 이때 뿌리를 자르면 상처 치유 속도가 빠르고 곧바로 이어지는 봄의 지온 상승과 맞물려 폭발적인 뿌리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표준 대목인 카리나는 흙 속에 뚝심 있는 마라토너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잔뿌리가 옆으로 넓게 퍼지는 천근성 구조를 지닌 찔레와 달리 카리나는 거대한 당근처럼 생긴 굵은 주근 하나를 땅속 깊이 박아넣는 심근성이라는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건조한 여름을 버티기 위해 지하수를 찾아 내려가는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뿌리 구조의 차이가 서커의 발생 위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찔레는 물리적으로 뿌리가 얕아 서커가 발생해도 지표면 근처에 머물지만 카리나는 생장점이 위치한 굵은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서커가 발현됩니다. 흔히 깊게 심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서커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타고난 뿌리의 형태가 식재 깊이와 서커의 위치를 모두 결정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찔레는 뿌리가 얕아 얕게 심어지고 카리나는 굵은 뿌리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깊게 심어지는 재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깊게 박힌 생명줄이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야생성이 강한 카리나는 뿌리에 상처를 입으면 이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생존을 위해 뿌리 자체에서 야생줄기를 미친 듯이 올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공포의 대상인 서커입니다. 이 서커는 마치 신화 속의 히드라와 같아서 지상에서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면 땅속 깊은 뿌리에서 새 갈래가 되어 다시 솟구쳐 오릅니다. 결국 아름다운 원예 품종은 죽고 야생 장미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동해를 막기 위해 장미를 땅속 깊이 심는데 유전적으로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카리나의 서커를 제거하려면 땅을 파헤치는 대공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뿌리를 닫혀 더 강력한 서커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정원사들은 아예 뿌리 근처를 건드리지 않는 불개입 원칙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원에서는 뿌리를 건드리지 말라던 유럽인들이 묘목을 만들어 파는 농장에서는 트랙터에 칼날을 달고 땅속을 달리며 묘목의 뿌리를 일괄적으로 잘라버리는 언더커팅 기술을 씁니다. 이것은 거친 야생에서 자란 묘목들을 문명화된 정원으로 내보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혹독한 군대 훈련소와 같습니다. 특히 유럽 장미의 대목인 로사카니나는 본래 땅속 깊은 곳으로만 파고들려는 강한 직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이 고집스러운 주근을 끊어버림으로써 뿌리의 본능을 억지로 꺾어놓습니다. 오직 깊게만 내려가려는 야생의 성질을 버리고 좁은 화분이나 얕은 정원 흙에서도 살 수 있도록 잔뿌리가 풍성한 가정용 형태로 뿌리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카리나조차도 찔레처럼 사이토카이닌을 분비하고 잔뿌리를 내며 이식했을 때 잘 죽지 않는 강한 체질로 변합니다. 즉, 유럽의 전문가들도 뿌리를 자르면 식물이 젊어지고 활력이 돈다는 생리학적 원리는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단지 정원에 심은 뒤에는 서커라는 부작용을 감당하기 싫어서 멈추는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미 뿌리에 대한 당근 작업은 동양의 미신이 아니라 호르몬 조작을 통한 생명력 갱신이라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기술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찔레 대목은 재생력이 좋아 이 기술을 평생의 건강관리법으로 쓰는 것이고
유럽의 카리나 대목은 생산자의 관리를 받는 어릴 때만 체질 개선을 위해 쓰고 어른이 되어 소비자에게 넘어가면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찔레 대목을 주로 쓰는 한국의 재배자들은 뿌리를 자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분이라는 좁은 감옥과 노지의 덥고 습한 기후에서 찔레가 숨을 헐떡일 때 가위로 묵은 뿌리를 잘라주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식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심폐소생술이자 가장 합리적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 무장을 마쳤으니 한국형 실전 프로토콜을 가동해 봅시다. 작업 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절대 법칙은 존치구역의 설정입니다. 장미 밑동에서 반경 약 30에서 40cm까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뿌리가 모여 있으므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입니다. 우리는 이 존치구역의 바깥 라인, 즉 밑동에서 40에서 50cm 떨어진 지점을 공략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배자는 자신의 땅 상태를 진단하고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도해야 합니다. 첫째, 토양이 이미 비옥하여 단순 활력 증진만 필요한 경우입니다. 땅에 이미 거름기가 충분하고 흙이 부드러운 상태라면 굳이 땅을 파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자극과 호흡에 집중합니다. 존치구역 바깥 라인을 따라 날카로운 삽을 수직으로 깊게 꽂아 넣습니다. 이때 우두둑 소리와 함께 늙은 뿌리가 끊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삽을 꽂은 채로 손잡이를 아주 살짝 젖혀 흙을 들썩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굳어있는 땅 속에 물리적인 균열을 만들어 숨구멍을 틔워주는 행위입니다. 마치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듯 땅속 깊은 곳까지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잘려나간 뿌리만큼 지상부 가지도 적당히 전정하여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즉 TRU를 맞춰줍니다. 다만 이러한 당근 작업은 뿌리의 기능이 저하된 3년생 이상의 성목에게 갱신의 신호를 주는 과정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 뿌리 뻗음이 진행 중인 3년생 미만의 묘목에게는 이것이 활력이 아닌 치명적인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어린 장미가 불필요한 재생에너지 소모 없이 온전히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뿌리가 땅심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것이 식물 생리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토양의 활력이 붕괴되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장미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정원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장미가 시들하면 거름이 부족한가? 라고 오판하여 비료를 더 쏟아붓지만 장미는 오히려 더 시들거나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결핍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기지현상이라 불리는 토양의 질병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서양 원의학에서는 이를 장미 제식병 또는 토양 피로라고 별도로 분류하여 다룰 정도로 심각한 병리 현상으로 간주합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연작장애와 차원이 다른 이유는 비료 한 포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흙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장미뿌리는 생존을 위한 대사활동 중 끊임없이 노폐물인 타간물질을 배설하는데 한자리에서 오래 묵은 흙에는 자가 독성물질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배설물로 가득 찬 방에 갇힌 것과 같아서 축적된 독성물질이 역으로 자기 자신의 뿌리 성장을 억제하고 괴사시키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오염과 더불어 토양 미생물상의 붕괴 또한 동시에 진행됩니다. 장미가 좋아하는 특정 영양소만 편식하는 동안 장미와 공생하던 유익균은 먹이가 없어 굶어 죽고 그 빈자리를 장미 뿌리를 갉아먹는 선충이나 유해 곰팡이가 치고 들어옵니다. 즉, 흙 속의 생태계가 장미를 돕는 아군 대신 공격하는 적군들만 득세하는 기형적인 전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미량 요소의 고갈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질소, 인산, 칼리 같은 거대 원소는 인간이 비료로 채워줄 수 있지만 장미 생육과 향기, 색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연, 붕소, 몰리브덴 같은 미세한 미네랄들은 이미 오래전 뿌리에 의해 남김없이 빨려나간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밥은 많이 먹지만 필수 비타민이 결핍되어 병드는 배부른 영양실조와도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지현상이 발생한 땅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영양제 투입이 아니라 오염되고 병든 환경을 완전히 리셋하는 대수술입니다. 대수술 시 우리는 일본 방식보다 조금 더 깊은 40cm 이상을 수직으로 파내어 딱딱한 심토층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는 장미가 한국의 혹독한 가뭄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깊은 뿌리 심근을 내리게 하는 기초공사입니다. 이때 재배자는 어떤 흙을 버리고 어떤 흙을 살려야 할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흔히 산소가 부족한 깊은 땅속 흙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지현상의 주범인 병원균과 자가 독성 물질은 장미뿌리가 집중적으로 뻗어있던 표층 흙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표층 흙은 비록 산소는 통했을지라도 그곳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의 온상이자 독소 저장고입니다. 따라서 표면의 묵은 흙은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폐기하여 오염원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반면 깊은 곳의 딱딱한 심토는 병원균은 없으나 숨구멍이 막힌 것이 문제이므로 버리기보다는 물리적으로 파쇄하여 새로운 표층 흙으로 재활용합니다. 구덩이의 맨 밑바닥부터 유기물이 부족한 한국 땅의 특성에 맞춰 준비한 한국형 레시피로 채워나갑니다. 여기서 재배자의 냉철한 절제력이 요구됩니다. 빨리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유박이나 화학 비료를 구덩이 깊숙이 넣는 것은 가수술한 환자에게 자극적인 뷔페 음식을 밀어넣는 것과 같아서 가스장애와 고열로 뿌리를 태워 죽게 만듭니다. 특히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다는 상인의 말에 속아 개분을 구덩이에 넣는 것은 장미를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조류인 닭은 소와 달리 오줌과 똥을 총배설강이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개분에는 요산과 염분 농도가 우분보다 3배 이상 높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땅속 깊이 묻으면 흙의 삼투압이 급격히 높아져 장미 뿌리의 수분을 쫙 빨아들이는 강력한 탈수 현상, 즉 염류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우분과 달리 질소질 덩어리인 개분은 땅속에서 급격히 분해되며 암모니아 가스를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이는 밀폐된 구덩이 안을 순식간에 가스실로 만들어 어린 뿌리를 전멸시킵니다. 기비, 즉 밑거름의 생명은 은근하게 오래가는 지속성이 있는데 개분은 확 타오르고 금방 끝나는 속효성 기폭제라 기초공사에는 맞지 않습니다. 한비 작업 시 구덩이 속은 영양 과잉이 아니라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므로 가스가 완전히 빠지고 흙의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완숙 우분 퇴비와 통기성 확보를 위한 훈탄이나 펄라이트를 흙과 잘 섞어 투입합니다. 이때 추가할 수 있는 자재가 바로 꿀분입니다. 이는 시중의 광고처럼 넣자마자 꽃을 피우는 마법의 가루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인산질 성분은 흙 속에서 거의 이동하지 않는 물리학적 특성이 있어 지금 땅을 깊게 파고 묻어두지 않으면 훗날 깊은 뿌리까지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보다는 1년에서 2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로서 흙 깊은 곳에 미리 저축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물다짐입니다. 흔히 물죽숙이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은 구덩이에 개량된 흙을 채우는 도중 혹은 채운 직후에 물을 흠뻑 주어 흙을 마치 죽처럼 만드는 작업입니다. 마른 흙만 채워 넣으면 흙 알갱이 사이에 거대한 공기주머니가 생겨 뿌리가 닿지 않고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이용해 흙입자를 뿌리 사이사이로 흘려보내 뿌리와 흙을 진공 상태처럼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장미의 한비와 단근 작업은 식물을 괴롭히는 학대가 아니라 야생의 잠재력을 깨우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골든타임은 뿌리의 양분이 이동하기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즉 해동 직후입니다. 한여름에 이 작업을 하는 것은 개복수술 부위를 세균밭에 방치하는 것과 같아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쯤에서 앞서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분명히 여러 섹션 사이에 논리적 충돌을 느끼는 예리한 독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사이토키닌이 과하면 가시가 많아지고 식물이 쓸데없이 우짤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일부러 뿌리를 잘라 그 위험한 호르몬을 폭발시키려 하는가?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 비만과 근육 성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육기간 중 질소 과다나 환경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토키닌 과잉은 이미 형성된 가지 끝을 얇고 길게 늘어뜨리는 웃자람이라는 비만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식물의 체형을 망치고 병충해를 부르는 나쁜 성장입니다. 하지만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점에 단근 작업을 통해 유도된 사이토키닌 폭발은 그 에너지의 타격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뿌리에서 생성된 강력한 호르몬은 기존의 늙은 가지 끝으로 가는 대신 목질화된 굵은 밑동에 잠들어 있던 부정화를 강타합니다. 이때 솟구치는 것은 비실비실한 잔가지가 아니라 늙은 주축가지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굵고 힘찬 새기둥, 바로 베이설 슈트입니다. 즉, 우리가 뿌리를 잘라 유도하려는 것은 관리되지 않은 무질서한 웃자람이 아니라 늙은 골격을 새로운 골격으로 교체하는 구조적 갱신입니다.
이것은 낡은 건물의 기둥을 새 것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와 같아서 일시적인 호르몬의 충격 없이는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대업입니다. 뿌리를 자르는 행위가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늙어가는 장미에게 새로운 몸을 부여하는 유일한 생명공학적 스위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니라 더 강한 생명을 잉태하는 산통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우리의 기후에 맞게 해동 직후로 조율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한국의 정원사들도 매년 봄,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장미의 압도적인 생명력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밥을 떠먹여주는 수동적인 사랑을 넘어 스스로 밥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야생의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찔레의 피가 흐르는 장미를 위한 최고의 찬사이자 정원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경지의 보살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장미 재배는 피할 수 없는 몬순 기후와 취약한 찔레 대목이라는 이중고 속에 있습니다. 서유럽의 대목처럼 저절로 땅속 깊이 뻗어나가는 안정성이 없다면 우리는 당근 작업이라는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 대목의 한계를 비워 보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노화된 식물의 호르몬 시스템을 리셋하여 생명력을 다시 깨우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뿌리를 갱신하고 땅의 통기성을 높여주는 과학적인 관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한국의 장미는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고 그 화려한 꽃을 온전히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얕은 뿌리의 찔레 대목. 왜 강전정으로 무게중심을 낮춰야 하는가? 앞선 장에서 우리는 찔레 대목의 생명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뿌리를 자르는 단근 작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단근 작업으로 깨어난 찔레의 야성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에너지를 제어하지 못하면 장미는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찔레 대목의 특성을 감안한 지상부 관리의 핵심, 순지르기와 강전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몬순의 진흙탕 속에서도 찔레 대목이 전복되지 않게 지켜주는 구조역학적 보험이자 물리학적 파괴 공식을 무력화시키는 생존의 방정식입니다. 한여름 장미의 밑둥에서 붉고 굵게 솟구치는 도장지를 보며 마냥 장미의 세력이 좋다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 그 가지는 대목이 쏘아 올린 통제불능의 로켓과 같아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거대한 가시덩굴이 되어 식물 전체에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를 독점하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가 20-30cm 정도 자라 조직이 아직 붉고 부드러울 때 가위가 아닌 손끝으로 생장점을 톡 따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장미협회와 해외의 전문가들이 소프트 핀치 혹은 핑거 프루닝이라 명명한 이 기술은 위로만 치솟으려던 폭주기관차의 비상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당기는 행위입니다. 이 시기는 식물에게 주는 생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재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만약 이 타이밍을 놓쳐줄기가 목질화되어 딱딱해진 후에 가위를 댄다면 이는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대수술이 되어 회복에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적기의 핑거 프루닝을 통해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 정단 우세성이라는 옥신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에너지는 줄기 곳곳의 조직으로 민주적으로 분산됩니다. 식물은 비로소 무모한 수직 성장을 멈추고 내부 조직을 단단하게 다지는 경화 단계로 진입하며 이때 거친 가시는 줄어들고 그 가지는 꽃을 피워낼 충실한 예비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순지르기가 식물 내부의 호르몬 흐름을 바로잡는 소프트웨어적 최적화라면 이어지는 강전정은 식물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생존을 담보하는 하드웨어적 구조 개혁입니다. 우리는 순지르기를 통해 아무리 좋은 가지를 만들었다 한들 그것을 지탱할 기반이 부실하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피사체이지만 그 화려함을 지탱하는 지하의 세계는 냉혹한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식물학자와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볼 때 현대장미 재배의 두 기둥인 유럽의 로사카리나와 동아시아의 찔레는 전혀 다른 건축 구조를 가집니다. 유럽의 황야에서 온 로사카리나는 고독한 파수꾼처럼 스스로 중력을 견디며 직립하는 자립형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공학적으로 볼 때 카리나의 줄기는 지지점 하나로 상부의 모든 하중과 휨 모멘트를 감당해야 하는 캔틸레버 빔과 같아서 이를 위해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심근성 직근을 발달시켜 거대한 회전력을 집안 깊은 곳의 저항력으로 상쇄시키는 강력한 단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한국의 숲 가장자리를 지배하는 로사 멀티플로라는 기회주의적 전략가입니다. 습연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찔레는 주변의 바위나 나무에 기대어 성장하는 램블러의 삶을 택했기에 굳이 깊은 기초를 다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영양분 흡수를 위해 표토층을 넓게 덮는 천근성 수염 뿌리를 선택했는데, 이는 땅에 깊이 박히는 말뚝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마찰력으로 지표면을 움켜쥐는 거대한 텐트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생리학적 특성으로도 직결됩니다. 이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대목은 엔진이고 접수는 차체와 같아서 엔진의 성능과 특성이 다르면 그에 맞는 운전 방식, 즉 관리 기술도 필연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성장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인 유럽산 대목을 기준으로 정립된 전통적인 유럽식 관리법을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진 아시아산 대목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분무와 도장지 발생은 물론 심각한 품질 저하와 병해충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목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최적화된 전정 및 수영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성공적인 장미 재배의 첫걸음입니다. 동계 전정의 관점에서만 좁게 해석하자면 굵은 심근성 뿌리를 가진 카니나는 뿌리에 저장된 탄수화물 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강한 전정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세근이 발달한 찔레는 상대적으로 저장 양분이 적어 가지를 자르기보다는 휘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생육 사이클과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제 관리 전략은 이와 정반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성장 속도가 느린 카리나는 약전정을 통해 세력을 보존해야 하며 성장 속도가 폭발적인 찔레는 강전정을 통해 세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유럽의 표준인 카니나는 구조의 확립과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안정지향형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 대목은 초기 생장이 더디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당장의 꽃 생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튼튼한 영구 골격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정의 강도는 전체 높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을 남기는 약전정이나 중전정을 지향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카리나는 잎이 충분해야 그 광합성 산물이 뿌리로 내려가 빈약한 초기 뿌리의 발달을 돕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리나에 과도한 강전정을 가할 경우 지상부인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어 뿌리 발달이 저해되고 식물 전체가 활착불량이나 수세쇄약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수영관리 측면에서도 인위적인 유인보다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성질을 이용한 아치형 수용을 유도하며 주간부에서 나온 튼튼한 가지 3개에서 5개를 골격지로 삼아 내부 통풍과 채광을 확보하는 개방형 중심 수용으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정원장미나 장기재배, 조경용으로 적합한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과 아시아 환경에 적합한 찔레는 세력 통제와 지속적 갱신을 목표로 하는 성장 지향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찔레 대목은 초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거지게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왕성한 세력을 적절히 통제하여 꽃의 품질로 연결하고 노화된 가지는 과감히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원예학에 만병통치약은 없듯이 이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묵은 가지를 보존해야 하는 덩굴장미나 일부 올드로즈, 혹은 아직 뿌리 활착이 온전치 않은 1년생 유목은 강전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활착되어 수세가 확보된 건전한 비덩굴성 장미라는 명확한 전제 조건 하에서라면 휴명기 전정 시 지면에서 20에서 40cm만 남기고 과감하게 잘라내는 강전정이 주는 생리학적 이득은 명백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이는 왕성한 천근성 뿌리에서 공급되는 막대한 물과 양분, 특히 질소와 사이토키닌으로 인한 지상부의 과도한 영양 생장을 억제하고 TR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만약 찔레 대목에 약전정을 하여 가지를 많이 남기면 극심한 양분 경합으로 인해 꽃눈이 퇴화하는 블라인드지가 속출하고 통풍불량으로 인한 병해충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찔레 대목은 묵은 가지를 기부해서 완전히 제거하여 새롭고 활력 있는 도장지의 발생을 유도하는 갱신전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리나 대목이 보존과 안정이라는 철학 아래 기존의 골격지를 유지하며 천천히 완성해가는 조각과 같다면, 찔레 대목은 통제와 갱신이라는 철학 아래 끊임없이 새로운 가지로 교체하며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역동적인 엔진과 같습니다. 재배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대목이 어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시의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찔레 대목의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즉 강전정을 통해 무게중심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장미 재배 환경은 흔히 유럽산 품종을 찔레 대목 위에 접목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는 마치 소형차의 셰시에 F1 레이싱카의 엔진을 얹은 것과 같은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찔레 뿌리의 압도적인 수리 전도도는 엄청난 수압으로 영양분을 밀어올리고 유전적으로 절제된 성장을 하도록 설계된 유럽 장미는 이 과잉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비정상적으로 굵고 긴 도장지를 수직으로 쏘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의 무게중심은 급격히 상승하여 지하부는 여전히 얕고 넓게 퍼진 찔레의 천근성 뿌리인데 지상부는 거대하고 무거운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의 지지력에 비해 지상부가 비대해진 가분수 형태는 정지 상태에서는 그럭저럭 버틸지 모르나 외부의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 순간 위태로운 시한폭탄이 됩니다. 우리는 장미가 쓰러지는 과정을 단순히 바람이 세게 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공학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는 두 가지 물리법칙의 치명적인 합작품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표면적으로 인한 돛효과입니다. 무성하게 자란 가지와 잎은 유체역학적으로 바람을 받아내는 거대한 돛 역할을 하며 공기 저항력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장미가 받는 충격은 바람을 맞는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즉, 전정하지 않아 잎이 무성한 가지는 태풍의 운동 에너지를 남김없이 흡수하여 줄기로 전달하는 에너지 수집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돛이 받아낸 에너지로 장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힘이 아닌 회전운동의 법칙이 지배하며 두 번째 변수인 관성 모멘트가 등장합니다. 뿌리를 축으로 진동하는 장미의 파괴력은 회전 관성 법칙으로 설명되는데 이 공식이 말해주는 진실은 섬뜩합니다. 줄기 끝에 매달린 꽃송이 하나의 파괴력은 단순히 그 무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밑동에서부터 줄기 끝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즉, 줄기가 길어서 키가 큰 장미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끝에 매달린 질량은 거리의 제곱으로 증폭된 거대한 회전 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이 거대한 관성 모멘트를 가진 장미는 멈추지 않으려 하며 이는 마치 긴 망치자루 끝에 무거운 쇠공을 달고 휘두르는 것과 같아서 얕은 찔레 뿌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토크를 발생시켜 집안을 교란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특수한 기후인 장마가 개입하면 상황은 임계점을 넘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토양 내 공국 수압이 증가하면 흙입자 사이가 벌어지며 유효응력이 감소하고 유기물이 많은 표토층은 액성 한계에 도달하여 흙이 고체가 아닌 유체처럼 거동하는 액상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찔레 뿌리는 넓은 표면적을 이용한 마찰력에 의존하는데 진흙탕이 된 흙 속에서 마찰 계수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카리나처럼 심토층이나 안반에 박혀있는 비상용 브레이크가 없는 찔레 뿌리는 지상부에서 전달되는 거대한 관성 모멘트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물론 모든 장미가 태풍의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높은 무게중심으로 인해 지상부가 쉴 새 없이 진동할 때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뿌리로 전달되어 미세한 뿌리털을 끊어내는 피로 파괴를 유발합니다. 고정력이 약한 찔레 뿌리는 흙 속에서 끊임없이 들썩이며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양분 흡수 통로가 찢겨나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전정은 이 두 가지 재앙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가위를 댐으로써 우리는 첫째, 바람을 받는 표면적을 제거하여 에너지 유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둘째, 높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관성 모멘트 공식의 핵심 변수인 거리의 제곱을 소멸시킵니다. 높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뿌리가 받는 회전 관성 충격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가드너들이 흙 묻은 가위를 들고 장미를 바닥까지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이유입니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을 움켜쥐는 힘, 즉 고정력이 현저히 부족한 찔레 대목의 태생적 한계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폭주하는 엔진과 무거운 차체, 그리고 미끄러운 도로라는 악조건 속에서 뿌리가 지상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부의 하중을 덜어내야만 했던 치열한 공학적 타협이자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인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강전정의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 아칭.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찔레라는 엔진이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연비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학적으로 무게중심을 낮추는 튜닝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엔진을 돌릴 연료 탱크까지 잘라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 차체를 깎아냈더니 이제는 연료 부족으로 엔진이 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찔레 대목이 가진 태생적 한계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다음 과제입니다. 앞선 섹션의 논리대로 잎과 줄기를 무자비하게 잘라버린다면 찔레 뿌리는 당장의 전복은 피할지 몰라도 결국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다 고사하거나 기형적인 성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찔레 대목이 저장 능력은 바닥인데 소비량은 엄청난 고비용 대식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찔레 뿌리의 특성상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는 잘라야 하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는 남겨야 하는 모순, 바로 이 죽느냐 사느냐의 외통수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솔루션이 지금 소개할 아칭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장미를 재배할 때 아칭이라는 기술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어디이며 그 땅 속에 어떤 뿌리가 심겨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럽의 정원에서 칼이나 대목을 쓰는 가드너들에게 아칭은 하면 좋은 선택적 기교일지 모르지만 찔레 대목을 사용하는 한국의 재배자들에게 아칭은 식물의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두 대목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장하는 방식, 즉 기초대사량과 자본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칼이나 대목은 튼튼하고 연비가 좋은 대형 디젤 트럭과 같습니다. 카리나는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굵고 깊은 주근이라는 거대한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탱크에는 잎에서 만든 에너지를 녹말 형태로 차곡차곡 저장해둡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드너들이 전저항을 통해 잎을 싹둑 잘라내도 카리나는 괜찮아, 창고에 쌓아둔 비상식량이 있어라며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어 천천히 다시 잎을 냅니다. 즉, 카리나는 자본금이 넉넉한 대기업이라서 일시적인 매출 중단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찔레 대목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하는 F1 레이싱카 혹은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찔레는 천근성 세근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펌프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정작 에너지를 저장할 굵은 연료 탱크가 빈약합니다. 더 큰 문제는 찔레의 엔진 자체가 고비용 고효율 구조라는 점입니다. 찔레 뿌리는 숨을 매우 가쁘게 쉬는 기관입니다. 레이싱카가 멈춰 있어도 엄청난 기름을 먹듯이 찔레 뿌리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탄수화물을 실시간으로 태워 없앱니다. 즉, 찔레는 벌어들이는 족족 써야 하는 현금 흐름 중심의 스타트업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칭의 필연성이 대두됩니다. 저장해둔 자본금은 없는데 고정비는 엄청나게 나가는 찔레 대목에게 유럽식으로 깔끔하게 키우겠다며 잎이 달린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매일 현금이 돌아야 부도를 막는 회사의 매출처를 강제로 폐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부의 잎이 사라져 탄수화물 공급이 끊기는 순간 연료 탱크가 없는 찔레 뿌리는 즉시 에너지 기하 상태에 빠집니다. 에너지가 끊긴 뿌리는 양분 흡수 펌프를 멈추고 급기야 스스로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장미가 여름 전정 후 시름시름 앓거나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공급 쇼크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찔레 대목에게 아칭은 끊겨서는 안 될 상시, 전원 연결과 같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블라인드지나 가늘고 약한 가지를 자르지 않고 바닥으로 휘어주면 이 가지들은 자신의 성장을 멈추고 오직 광합성만을 수행하는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100% 지하의 찔레 뿌리로 송전됩니다. 카리나처럼 비축해둔 식량이 없는 찔레에게 아칭된 가지들은 실시간으로 연료를 주입해주는 공중급유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칭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고농도의 탄수화물을 받아먹은 찔레 뿌리는 특유의 폭발적인 흡수력을 발휘하여 토양 속의 칼슘과 미네랄을 지상부로 쏘아올립니다. 결국 찔레 대목을 위한 최상의 해답은 강전정이냐 아칭이냐의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정답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정교하게 결합하여 식물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극대화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에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식물 생리학의 소스 싱크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식물학적으로 잎이 달린 아칭가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대한 소스, 공급원입니다. 반면 우리와 강하게 전정하여 생장을 유도하려는 눈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강력한 싱크, 수용체가 됩니다. 유럽의 카리나 대목과 달리 저장 양분이 부족한 한국의 찔레 대목에게 아칭 없이 강전정만 하는 것은 공급 없이 수요만 창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곧 부도입니다. 반대로 전정 없이 아칭만 한다면 에너지는 생산되지만 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터뜨릴 배출구가 없어 식물은 영양 생장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 순환고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첫째, 아칭을 통해 기초 체력을 확보합니다. 아칭된 가지에서 생산된 탄수화물이 뿌리로 내려가면 건강해진 찔레 뿌리 끝에서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핵심 호르몬인 사이토키닌이 생성됩니다. 이 호르몬은 뿌리가 건강할 때만 지상부로 펌핑되는 성장 신호탄입니다. 둘째, 강전정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뿌리에 힘이 실리고 사이토키닌 농도가 높아진 시점에 과감한 강전정을 감행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 가지를 내기 위해 체내의 모든 에너지를 절단 부위, 즉 새눈으로 집중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단 우세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칭은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이고 강전정은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아칭으로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강전정으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야 찔레라는 F1 머신은 비로소 굉음을 내며 질주할 수 있습니다. 잎을 남겨 뿌리를 살리는 자비로움과 묵은 가지를 쳐내 새순을 받는 과감함,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행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찔레 대목의 야생성을 통제하여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장미를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이야기. 폭주하는 찔레 대목을 위한 한국형 장미 생존법, 땅속의 시간을 조율하는 가드닝의 미학.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꽃잎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흙 속의 거대한 진실,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주가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대지에서 온 인내의 상징 카니나와 동아시아의 몬순을 뚫고 자란 폭발의 상징 찔레가 보여주는 생존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이 두 대목의 차이는 단순히 뿌리의 깊이나 굵기 따위의 물리적 치수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식물이 각각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자 생명을 운용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간극입니다. 유럽의 카리나가 세월을 견디며 침묵하는 철학자라면 우리의 찔레는 매 순간 생존을 외치는 격정적인 전사였습니다. 카니나는 척박한 석회질 땅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느리지만 견고하게 자신만의 성체를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보존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드너들에게 장미를 가꾸는 일은 이 견고한 성체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수하고 지키는 보존의 미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찔레는 다릅니다. 그들은 내일의 안정을 위해 오늘의 배고픔을 참지 않습니다. 찔레는 쏟아지는 장맛비와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하고 맹렬한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자입니다. 찔레에게 생존이란 멈춰서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은 저장고를 짓는 대신 고속도로를 뚫었고 깊이 뿌리 내리는 대신 넓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기에 찔레의 등 위에 올라탄 한국의 장미는 정적인 조각상이 아니라 잠시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위태롭지만 찬란한 질주를 계속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 치열한 야성의 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위와 삽은 단순한 농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폭주하는 에너지를 제어하고 생명의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의 지휘봉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흙 묻은 삽으로 뿌리를 자르는 당근 행위는 잔인한 절단이 아니라 비대해진 욕망을 끊어내고 늙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회춘의 심폐소생술임을, 여름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는 도장지의 생장점을 따주는 순지르기는 통제불능의 기관차를 멈추는 비상 브레이크이자 뼈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성숙의 시간임을, 그리고 쓸모없어 보여 버려질 뻔한 가지를 자르지 않고 바닥으로 휘어주는 아칭은 쉼없이 달리는 F1 엔진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가장 헌신적이고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임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정원에 핀 장미가 유독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험상궂게 자란다면 그것은 당신을 찌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너무 뜨거워요. 제발 숨 쉴 틈을 주세요라고 외치는 찔레뿌리의 간절한 비명이자 몬순의 열기 속에서 길을 잃은 야생마의 거친 호흡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말고 가위와 삽을 들어야 합니다. 겉자란 잎사귀의 허영을 잘라내어 무게중심을 낮추고 낡은 관성을 끊어내어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유럽의 매뉴얼을 덮고 우리의 발밑에 흐르는 찔레뿌리의 뜨거운 에너지 흐름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야생마의 고삐를 죄고 풀며 그 거친 호흡을 다듬어 마침내 가장 우아한 꽃으로 승화시키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한국의 가드너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일 것입니다. 꽃은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진정한 명품 장미는 땅의 야성과 인간의 지혜가 부둥켜하는 뜨거운 포옹 속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